두 번째 식사에서는 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혈당이 덜 올라가게 됩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첫 번째 식사를 가급적이면 그릭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조금 넣어서 먹는 그런 식단을 권하거든요. 아침 식사에서 한번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도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저성노화 열풍이죠. 저성노화가 유행인데요. 저성노화라는 거는 뭘까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게 마련이죠. 노화가 오는데 생리적인 노화가 있겠죠. 그 생리적인 노화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지속된다면 이것을 가속노화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이 늙어가는 그 속도보다 훨씬 늦게 나이 든다면 이게 저성노화 겠죠. 저성노화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철저하면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반대로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빨리 늙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 동료 또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또래들보다 훨씬 많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부터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은 저성노화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일단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 그중에 단순당이죠. 단순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당류와 이당류를 합친 말인데 과당, 포도당, 설탕, 메가당 이런 것들 꿀도 포함되죠. 다 단순당이거든요. 이런 단순당은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분해 그러니까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게 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인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빠르게 자극해서 분비를 유도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준비 없이 갑자기 높은 혈당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비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던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반응성 저혈당으로 가겠죠.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고 졸리기도 하고 뭔가 브레인 포그라 그래가지고 좀 멍해지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서 나 당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좀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찾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반응성 저혈당인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혈관벽도 손상이 오지만 인슐린이 과도하게 무리를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대사 이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단순당이고요. 두 번째가 흰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는 복합당질인데 밀가루를 식이섬유나 영양분이 있는 것을 다 도정하고 에너지만 내는 에너지원을 그것도 갈아 빻았잖아요. 그러면 복합당질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분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설탕처럼 빠르게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이 밀가루 음식 대표적인 게 뭐죠? 빵, 면, 그죠? 그러면 빵하고 면의 특징이 뭐죠?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죠. 밥을 먹을 때는 나물 반찬, 단백질 반찬, 국이나 찌개 이렇게 다양하게 먹게 되는데 면은 김치 하나면 되고요. 빵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캐비지나 토마토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음식이죠. 그럼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서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늘 강조하고 있는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인데요. 앞에다가 제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의 탄수화물 저장 창고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저장 창고는 채웠다 비웠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식사를 해서 채워지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비워야 되고 비웠다가 또 음식을 먹으면 채워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예전처럼 걸어다니지도 않고 농사든지 육체 노동도 없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의자에 붙어서 앉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신체 활동량은 없는데 하루 3끼를 탄수화물을 먹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과일 먹고 떡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이러면은 쓰이지는 않으면서 이 창고에 계속
그 남는 탄수화물이 쌓이겠죠? 이게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량 대비 많이 먹게 되면 당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인데요. 직장인들은 회식 자리에서 고기도 먹고 푸짐하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뭐 고기 먹을 기회도 많지 않지만 집에 계시다 보면은 그냥 거의 집밥으로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거나 떡을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이런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죠. 심지어 건강을 챙긴다고 과일을 갈아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기껏 운동은 밖에 나가서 30분 걷고 들어오시는 것이 다라면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게 되니까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넘치면서 대사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혈당 조절을 안 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간단하지만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식사 습관 있을까요?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먹는 음식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음식을 먹는 방법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식단인데 내가 밥을 먼저 먹느냐 아니면 채소 단백질 반찬으로 살짝 배를 채운 후에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차이가 납니다. 마치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실 때와 위장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실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요. 혈당이라는 거는 혈중 포도당 농도거든요. 그러면 빈속에 처음부터 밥으로 시작했을 때와 빈속에 채소 반찬, 단백질 반찬으로 조금 배를 채운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먹었을 때에는 혈중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를 조금 채우고 늦게 밥을 먹는 습관을 갖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사 패턴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는 무조건 나가서 10분 이상 걸어랍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당연히 올라갈 텐데 올라간 혈당을 붙잡아주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있게 되면 올라간 혈당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간과 피하지방밖에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인슐린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는 최소 10분에서 20분을 걸으면 근육이 적극적으로 당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그만큼 로딩을 덜 수가 있고 피하지방이나 간도 일을 덜을 수 있어서 대사 이상으로 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밥을 랩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있게 되면 그 안에서 탄수화물의 변성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쉽게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바뀌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적게는 5%에서 뭐 많으면 한 20% 내외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양이 적으니까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컨드 밀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식사를 할 때 요 전 끼니에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요번에 식사한 것에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 끼니에 고당질 식사,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생겼다면 그 다음 끼니에 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반면에 전번 끼니에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그러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식사에서는 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혈당이 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컨드 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박용우 다이어트에서는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첫 번째 식사를 가급적이면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쉐이커의 형태로 먹으면서 뭐 그릭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조금 넣어서 먹는 그러한 식단을 권하거든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에 밥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긴 하나 아침 식사에서 한번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세컨드 밀 효과에 의해서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드 밀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딱 4주 만에 살찌지 않는 몸이 되는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박용우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첫 3일 동안의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의 저장 창고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저장 창고가 넘칠 정도로 탄수화물 섭취가 과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장 지방 비만이 생기고 당 조절이 안 되고 지방간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장 지방 비만,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 주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당질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사 이상이 생긴 몸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이 떨어지면 쉽게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거든요. 이런 몸에게 당질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두통도 심하게 오고 또는 무기력증, 우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박용우의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큰맘 먹고 시작하려고 했다가 되게 첫 3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음식 중독, 당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일을 무사히 버텼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입에 대는 순간 도파민 자극에 의해서 정신 못 차리고 먹게 돼서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과일도 먹고 싶고 나는 파스타도 좋아하고 빵도 끊을 수 없고 이렇게 탄수화물 매니아들은 나는 이거 못 끊어서 다이어트 못해 라고 지레 결정 짓기보다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도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박용우 4주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이 비록 한 달 동안은 이러한 음식을 못 먹게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내 몸을 관리해서 다시 대사 이상이 좋아진 몸, 대사 유연성이 좋아진 몸으로 바뀐다면 그 다음에 과일 먹고 파스타를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뱃살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당을 끊지 못하니 나는 빵을 끊지 못하니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어느 순간은 당뇨가 와서 본인이 더 먹고 싶어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선고를 내릴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선고가 내릴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실 건지 때로는 사랑하는 밀가루 음식과 과일을 조금 멀리 했다가 내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또 즐기면서 평생을 이러한 음식과 함께 살 건지 이것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도 대사 이상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박용우 4주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이 비록 한 달 동안은 이러한 음식을 못 먹게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내 몸을 관리해서 다시 대사 이상이 좋아진 몸, 대사 유연성이 좋아진 몸으로 바뀐다면 그 다음에 과일 먹고 파스타를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뱃살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당을 끊지 못하니 나는 빵을 끊지 못하니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어느 순간은 당뇨가 와서 본인이 더 먹고 싶어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선고를 내릴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선고가 내릴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실 건지 때로는 사랑하는 밀가루 음식과 과일을 조금 멀리 했다가 내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또 즐기면서 평생을 이러한 음식과 함께 살 건지 이것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저는 이제 중년 여성들, 그러니까 50대, 60대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이게 대사 이상이 갱년기 전후로 크게 바뀝니다. 여성들은 폐경 전에는 그나마 인슐린 저항성에도 저항력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식사 후에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더라도 쉽게 배가 안 나옵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폐경을 겪고 나서부터는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혈당, 콜레스테롤도 확 올라가는 이러한 대사 이상을 겪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갱년기가 오기 전 단계에서부터 갱년기 이후를 대비해서 몸 관리를 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당 중독에서 벗어나고 좋은 음식 챙겨 먹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 정말 과일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뚱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정상 체형에 배만 조금 나오셨어요. 근데 전당뇨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았어요. 이분이 이제 제 프로그램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3주 동안 과일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꼭
끊어야 되나요?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식은 아닙니다. 건강한 몸에는 과일이 건강식이 맞아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당뇨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지방간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몸에서도 과일을 포기해야 하지 않으실 겁니까? 지방간, 전당뇨,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한번 해결해 보고 그게 해결된 건강한 몸으로 과일을 다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달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대사 이상이 정상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과일 드셔도 됩니다. 그런 몸으로 바뀌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박용우의 스위치한 4주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실제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메뉴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게 되면 아, 이런 게 건강식이구나. 건강식을 먹으니까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셔야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